어느 날 새벽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펜트하우스 계단에는 78세 노인이 쓰러져 있었죠. 머리에서 흐르는 피, 구겨진 양복, 멀리 떨어진 안경. 그리고 얼마 후 세 사람이 차례로 도착했습니다. 장남은 눈물 없이 차갑게 아버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인데 정장에 넥타이까지 맨 모습이었죠. 어디서 오는 길이었을까요? 딸은 울먹였지만 역시 눈물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휴대폰만 확인했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니면 시간을 재는 것처럼. 후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코트는 축축했고 구두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늦은 밤 어디를 다녀온 걸까요? 경찰은 현장을 대충 둘러보고 단순 사고라 결론지었습니다. 노인이 계단에서 넘어진 평범한 사고. 그들에게 이것은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었죠. 하지만 30년 경력의 형사 출신, 지금은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는 65살 강태수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봤습니다. 계단에 남겨진 이상한 흔적들, 벗겨진 신발의 위치, 난간에 긁힌 자국, 바닥의 물기, 세 사람의 부자연스러운 반응들, 그리고 공기 중에 감도는 묘한 긴장감. 형사로 살았던 30년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평범한 사고가 아니라고. 만약 그가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한 가족은 평생 의심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억울한 누명을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더 큰 비극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관심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상한 일을 목격한 적 있나요? 가족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친한 사람이 뭔가 숨기는 것 같거나 그냥 넘어가셨나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주변 일에 무관심해지기 쉽습니다. 귀찮고 복잡하고 내일도 아닌 것 같으니까요. 젊었을 때처럼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어렵고 괜히 나섰다가 오해받을까봐 걱정되기도 하죠. 하지만 때로는 그 무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강태수도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 했습니다. 65세 경비원으로 재취업한 처지, 쓸데없이 나섰다가 일자리마저 잃을까봐 두려웠죠. 게다가 관리소장은 이미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실수 한 번이면 당장 해고될 수 있었습니다. 딸과 손녀를 생각하면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30년간 형사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고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할 수 없었죠. 지금부터 강태수가 목격한 그날 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태수는 정년퇴직식 날을 떠올렸습니다. 후배들이 준비해준 작은 파티,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들은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다고, 이제 편히 쉬라고. 하지만 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편히 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딸은 이혼 후 혼자 어린 손녀를 키우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태수가 도와줘야 했습니다. 딸의 지친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며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퇴직 후 한 달간 태수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30년간 매일 아침 출근했던 몸이 적응하지 못했죠.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함께 여행이라도 다녔을 텐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65이라는 나이가 문제였죠. 경비회사, 주차관리, 시설관리.
여러 곳에 지원서를 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이 일은 체력이 필요하다고, 젊은 사람 많은데 굳이 노인을 뽑을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10군데가 넘는 곳에 지원서를 낸 끝에 마침내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사 출신이라면 믿을 만하다며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죠. 태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이는 많지만 성실하게 일하겠다고, 경험이 있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그래서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야간 경비원으로 재취업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혼자 건물을 지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안 받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50만 원 정도는 도와줄 수 있었죠. 첫 출근 날 관리소장은 태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나이가 좀 있는데 괜찮겠냐고, 밤 근무는 힘들다고. 태수는 대답했습니다. 형사 시절에 밤샘 근무 많이 했으니 괜찮다고. 하지만 관리소장의 말투에는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밤에 졸면 안 된다고, 전기 순찰도 빠짐없이 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죠. 첫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 근무에 몸이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낮에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았죠. 허리와 무릎이 아팠습니다. 젊은 입주민들은 그를 투명인간 대하듯 했고, 관리소장은 나이 많은 경비원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매일 밤 정확히 11시에 출근해서 로비를 청소하고 전기 순찰을 돌고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실수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잘리면 안 됐으니까요. 2주가 지나자 몸이 조금씩 적응했고, 건물 구조도 파악했고, 입주민들의 얼굴도 하나씩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 시절 몸에 밴 습관 때문인지 태수는 자연스럽게 건물 구석구석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언제 들어오고 나가는지, 누구의 표정이 어떤지, 어떤 차가 자주 드나드는지. 30년간 형사로 살면서 태수는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살인사건, 사기사건, 가정폭력사건.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가족 간의 범죄였습니다. 특히 20년 전에 담당했던 사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부유한 집안, 잘 나가는 사업가 아버지, 명문대를 나온 아들. 하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쌓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아들에게 무관심했고 돈만 주면 된다고 생각했죠.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했지만 받지 못했고 그 상처가 증오로 변했습니다. 결국 상속 문제로 다투다가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정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돈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했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평생 그걸 몰랐다고. 이제야 알게 됐지만 너무 늦었다고. 그 사건 이후 태수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가장 큰 배신은 믿었던 사람에게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큰 범죄의 원인은 사랑의 결핍이라는 것을. 석 달이 지났을 때 태수는 건물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2층에 사는 젊은 부부는 매일 밤 싸웠습니다. 창문을 통해 고함 소리가 들렸죠. 5층에 사는 중년 남자는 매주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12층에 사는 노인은 거의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장을 보러 나갈 때만 빼고요. 하지만 태수가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펜트하우스에 사는 서한국 회장이었습니다. 78세의 노인은 중견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신문에서 가끔 그의 이름을 본 적이 있었죠. 성공한 기업인,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소개되곤 했습니다.
석 달 전 엘리베이터에서 회장과 처음 마주쳤습니다. 회장은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나이는 78이지만 정신은 또렷해 보였고 자세도 꼿꼿했으며 눈빛도 날카로웠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아우라가 느껴졌죠. 그는 태수의 명찰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전에 형사였다고 들었다고 맞냐고. 태수는 놀랐습니다. 새로운 경비원의 경력까지 알고 있다니. 회장은 관리소장한테 들었다며 형사 출신이 경비원으로 왔다고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오래 했냐는 질문에 태수는 30년 했다고 답했습니다. 회장은 잠시 태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뭔가를 평가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리고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사람을 보는 눈이 있겠다고. 태수는 그저 직업병이라고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고 대답했습니다. 회장도 사업을 40년 했으니 직업병이 있다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을 만한지 아닌지 느낌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펜트하우스 층에 도착했습니다. 회장이 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이 건물을 잘 지켜달라고, 특히 밤에는 조심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그리고 혹시 이상한 일이 있으면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사소한 것이라도. 태수는 의아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 그날 이후로도 가끔 회장과 마주쳤습니다. 회장은 언제나 정중했고 태수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른 입주민들이 무시하는 것과는 달랐죠. 짧은 대화였지만 태수는 회장에게서 묘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큰 건물의 펜트하우스에 사는 부자.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쓸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태수가 전기 순찰을 돌고 있을 때였습니다. 펜트하우스 층 복도에서 회장과 마주쳤습니다. 회장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죠. 태수가 이 늦은 시간에 주무시지 않냐고 묻자 회장은 돌아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잠이 안 온다고,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더니 정말 그렇다고, 요즘은 밤마다 이렇게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형사로 일할 때 가족 간의 범죄를 많이 봤을 거라고. 그런 사건들은 어떻게 시작되냐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해치게 되는 거냐고. 태수는 회장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수는 대답했습니다. 대부분은 오해에서 시작된다고, 소통이 부족해서라고. 서로 사랑하지만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서로 필요로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라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돈 문제가 얽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소통, 돈.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이 있냐고. 태수는 딸이 하나 있고 손녀도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행복하겠다고, 그들이 삶의 이유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더 깊어졌습니다. 자신은 평생 일만 했다고, 첫 번째 아내가 죽을 때도 옆에 없었다고,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병원에 가지 못했다고, 그게 평생의 후회라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회장이 무언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인지 태수는 회장에게 묘한 호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느꼈습니다. 회장의 표정에는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으니까요. 한 달 전부터는 그 그림자가 더 짙어졌습니다. 회장의 자녀들이 더 자주 찾아왔고 그들이 나갈 때마다 회장의 얼굴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회장의 걸음걸이도 느려졌고
표정도 더 무거워졌죠. 체중도 눈에 띄게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태수가 관심을 가진 이유는 회장의 방문객들 때문이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40대 후반의 정장 입은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회장과 닮았지만 표정은 차가웠죠. 들어갈 때는 긴장한 얼굴이었고 나올 때는 화가 난 얼굴이었습니다. 한 번은 로비에서 큰 소리로 전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고집불통이라고 절대 마음을 안 바꾸신다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었죠. 가끔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도 왔습니다. 우아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녀 역시 나올 때는 표정이 좋지 않았죠.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변호사한테 연락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회장의 아내는 거의 매일 저녁 산책을 나갔다가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항상 어두웠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요. 한 번은 로비에서 혼자 앉아 울고 있는 것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태수는 이들의 관계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큰 문제가요. 특히 2주 전, 태수는 늦은 밤 펜트하우스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 여자가 뭐냐고,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은 안 하냐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슬퍼하셨겠냐고. 회장의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냐고.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자신도 살 권리가 있다고. 혼자 외롭게 살라는 거냐고. 장남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권리냐고, 재산을 그 여자한테 넘기는 게 권리냐고, 어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회장은 내 재산을 어떻게 하든 그건 내 자유라고, 상관할 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장남은 절대 인정 못한다고, 법적으로라도 막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태수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문제에 끼어들 권한도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이후 태수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형사 생활 30년의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사흘 전에는 딸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펜트하우스 복도를 지나가는데 문틈으로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그러냐고, 뭘 잘못했냐고, 돈이 필요하다고 했을 뿐인데 왜 그렇게 화를 내냐고 울며 물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신도 이제 지쳤다고, 도박으로 날린 돈이 얼마인지 아느냐고, 20억이 넘는다고, 더 이상은 못 도와준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사채업자들이 죽이겠다고, 협박한다고 절규했습니다. 회장은 그건 내가 만든 문제라고,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태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는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태수는 로비에서 정기 순찰을 마치고 모니터실로 돌아왔습니다. 밤 근무 중 가장 조용한 시간이었죠. 건물의 모든 사람들이 잠든 시간. 태수는 모니터실 의자에 앉아 화면들을 확인했습니다. 로비, 복도, 주차장, 엘리베이터,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화면 속 건물은 고요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죠. 태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졸음을 쫓기 위해서였죠. 밤 근무석 달째, 아직도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펜트하우스 층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무언가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적. 태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닐까? 그리고 비명. 여자의 비명 소리였습니다. 태수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형사 시절의 본능이 되살아났죠. 이건 평범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태수는 즉시 비상계단으로 달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죠. 65살의 나이에 20층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숨이 차올랐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무릎이 아팠고 허리도 당겼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숨을 헐떡이며 올라갔습니다. 형사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현장에 빨리 도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10층쯤 올라갔을 때 태수는 잠시 멈춰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최상층에 도착했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회장이 계단 중간쯤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의식이 없었죠.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안경은 멀리 떨어져 깨져 있었습니다. 한쪽 신발은 계단 위쪽에, 다른 신발은 발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태수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살폈습니다. 형사 시절의 본능이 되살아났죠. 증거를 보존해야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태수는 조심스럽게 현장을 관찰했습니다. 먼저 회장에게 다가가 맥박을 확인했고 약하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죠. 호흡도 있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태수는 회장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움직이면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었으니까요. 대신 주변을 살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점. 회장의 신발 한 짝이 계단 위쪽에 있었습니다. 계단 입구에서 약 3m 떨어진 곳이었죠. 넘어지면서 벗겨진 것 치곤 위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누군가 발로 찬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발 옆에는 작은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회장의 것보다 작은 발자국이었죠. 두 번째, 난간에 미세한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자국이었습니다. 마치 손톱으로 긁은 것 같았죠. 태수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세 개의 평행한 선, 손가락으로 긁은 자국이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난간을 붙잡으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떨어지면서 붙잡았던 걸까요? 세 번째, 계단 입구 바닥에 물기가 조금 묻어 있었습니다. 비가 온 것도 아닌데 말이죠. 물기는 현관 쪽에서 계단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발자국 모양이었습니다. 누군가 밖에 갔다 온 걸까요? 신발에 묻은 물이 떨어진 것일까요? 네 번째, 회장의 셔츠 소매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단추 하나가 떨어져 나가 있었죠. 넘어지면서 생긴 상처치고는 이상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잡아당긴 것 같았습니다. 다섯 번째, 계단 중간쯤에 회장의 지갑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갑은 열려 있었고 몇 장의 지폐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왜 지갑이 주머니에서 나왔을까요? 태수는 급히 현장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를 보존해야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형사 시절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죠. 신발의 위치, 난간에 긁힌 자국, 바닥의 물기, 찢어진 셔츠, 흩어진 지갑, 모든 것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회장을 응급처치하고 들것에 실었습니다. 태수는 구급대원에게 물었습니다. 상태가 어떠냐고. 심각하다고,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뇌출혈 가능성이 높다고,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의식은 없다고, 혼수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회장은 들것에 실려 내려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온 사람은 장남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에 정장이라니 어디 갔다 오는 길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직 집에 들어가지 않은 걸까요?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양복 재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승용차에서 내리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운전기사가 따라왔죠. 민주는 태수를 보자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아버지가 어떻게 된 거냐고 전화를 받고 바로 왔다고 말했습니다. 태수가 계단에서 넘어지신 것 같다고 대답하자 민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였죠. 아버지는 건강하다고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실 정도라고 그런 분이 계단에서 넘어진다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습니다. 태수도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는 태수를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뭘 했냐고, 혹시 당신이 아버지를 밀었냐고 추궁했습니다. 태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비명 소리를 듣고 올라왔다고, 회장님이 쓰러져 계신 걸 발견했다고. 그 말을 어떻게 믿냐고 민준이 따지자 태수는 영상을 확인해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로 도착한 사람은 딸 지혜였습니다. 그녀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울먹이며 계단으로 달려갔습니다. 화장은 번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잠옷 위에 급히 코트를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아니면 시간을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는 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가셨냐고, 구급차에 실려 가셨냐고 물었습니다. 태수는 막 출발했다고, 삼성병원으로 갔다고, 상태가 심각하니 빨리 병원으로 가보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죠. 태수는 들었습니다. 사고 났다고, 계단에서 넘어지셨다고, 지금 병원 가는 중이라고, 자기도 지금 간다고, 너도 준비하라고 말하는 것을.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일을 준비하는 사람처럼요. 마지막으로 후처 연하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남편이 어떻게 됐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코트가 축축하다는 것을, 그리고 구두에 진흙이 묻어 있다는 것을, 머리카락도 바람에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어디를 다녀온 걸까요? 비도 오지 않았는데 왜 코트가 젖어 있을까요? 연하는 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됐냐고,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태수는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삼성병원이라고, 상태가 심각하니 빨리 가보라고 말했습니다. 연하는 비틀거렸습니다. 민준이 그녀를 부축했지만 그의 손길은 차가워 보였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것처럼요. 경찰이 도착했고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왔습니다. 그들은 대충 현장을 둘러보고 태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 발견했냐고, 다른 사람은 못 봤냐고, 주변에 이상한 점은 없었냐고. 태수는 대답했습니다.
11시 20분쯤 발견했다고, 아무도 못 봤다고, 비명 소리를 듣고 올라왔을 때는 이미 쓰러져 계셨다고, 그리고 신발 위치가 이상했다고, 난간에 긁힌 자국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태수가 가리킨 곳을 대충 보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넘어지면서 생긴 거겠다고, 노인분이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자세히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단순 실족 사고, 고령의 노인이 밤에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진 것이라고. 하지만 태수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건강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갈 정도로요. 그리고 밤중에 굳이 계단을 이용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말이죠. 게다가 현장에는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무언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태수는 퇴근하지 않고 건물에 남았습니다.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몇 잔 마시며 버텼죠. 눈은 충혈되고 몸은 피곤했지만 참았습니다. 관리소장이 출근했습니다. 태수는 그에게 부탁했습니다. 어젯밤 영상을 확인하고 싶다고. 관리소장은 거절했습니다. 왜 경비원이 그런 걸 확인하려 하냐고, 경찰이 이미 사고라고 결론 냈다고, 끝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첫 발견자라서 혹시 모르니까 확인하고 싶다고, 놓친 게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소장의 말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필요 없다고, 쓸데없는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경비원은 경비나 서라고,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계속 일하기 힘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태수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날 밤 근무 시간에 태수는 조심스럽게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관리소장이 퇴근한 후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태수는 모니터실 문을 잠그고 영상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이 메모해둔 것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당일 오후 8시, 민준이 펜트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탈 때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1시간 후 나올 때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화가 나 있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입모양으로 봐서는 욕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9시 30분, 지혜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죠.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나올 때 그녀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죠.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봐서는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오후 10시 40분, 연아가 혼자 외출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코트를 입고 가방을 들고 나갔죠.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 늦은 시간에. 그리고 왜 그렇게 급하게 나가는 걸까요? 태수는 영상을 계속 돌렸습니다. 연아가 어디로 갔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밖까지는 영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1시 15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그리고 비명. 여자의 비명이었습니다. 11시 20분. 연아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코트가 젖어 있었고 신발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고 전화를 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태수는 영상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 사람 모두 사고 전에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 모두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태수는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놓친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오후 7시 한 남자가 펜트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얼굴이 잘 안 보였지만 체격이 건장했죠.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나왔습니다. 나올 때 그의 얼굴이 잠깐 영상에 찍혔습니다. 태수는 화면을 멈추고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민준의 운전기사였습니다. 아침에 민준을 모시고 오는 사람이었죠. 왜 운전기사가 혼자 회장을 만나러 온 걸까요? 무슨 용무였을까요? 태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증거는 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의심스러웠지만 결정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모니터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이 시각에 누가 찾아올까요? 태수는 긴장했습니다. 태수가 문을 열자 50대 중반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박유진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서한국 회장의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냐고, 급한 일이라고, 늦은 시간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이 사고 전날 새벽 2시쯤 전화했다고, 잠을 깨우는 전화라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냐고 태수가 묻자 박 변호사는 대답했습니다. 내 주변에 위험한 사람이 있다고, 무슨 일이 생기면 강태수 경비원에게 이것을 전해달라고 하셨다고. 그리고 만약 내가 사고를 당하거나 죽으면 즉시 전하라고 하셨다고. 태수는 놀랐습니다. 회장이 자신을 지목했다니. 그리고 사고를 예상했다니. 왜 자신한테냐고 묻자 박 변호사는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이 그러셨다고. 당신은 30년간 형사를 한 사람이니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당신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가족도 직원도 아닌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라고. 태수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작은 저장 장치가 들어 있었죠. 이게 뭐냐고 묻자 박 변호사는 자신도 모른다고, 회장님이 절대 열어보지 말고 태수 씨한테만 전하라고 하셨다고. 가리고 만약 회장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전하라고 하셨다고, 자신은 회장님의 지시를 따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무슨 일을 예상하셨던 거냐고 태수가 묻자 박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하지만 회장님은 최근 몇 달 동안 많이 힘들어 하셨다고, 가족 문제로, 특히 지난 한 달은 정말 심각했다고, 체중도 많이 줄으셨고 불면증도 있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자녀들과요? 라고 태수가 묻자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부인과도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회장님은 외로워하셨다고,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았는데 정작 가족들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시더라고.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는 돈만 중요한 것 같다고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돌아간 후 태수는 저장 장치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열었죠. 녹음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3달 전, 가장 최근 것은 사고 전날이었습니다. 태수는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사고 2주 전의 녹음이었습니다. 민준과 회장의 대화였습니다. 민준은 연하와 이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회사 이미지만 나빠진다고, 주주들도 불만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회장은 거절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10년을 혼자 살았다고, 연하는 자신의 선택이었다고, 회사 이미지는 상관없다고, 자신의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재산 넘기시려는 거 다 알고 있다고, 주변에서 다들 비웃는다고, 늙은이가 젊은 여자한테 놀아난다고, 어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을 그 여자한테 넘기시려는 거 정말이냐고 따졌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남의 시선을 그렇게 신경 썼냐고, 그리고 어머니 재산이라니, 그건 내가 번 돈이라고, 어머니는 내 옆에서 힘이 되어 주셨지만 돈은 내가 번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고, 어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을 그 여자한테 넘길 순 없다고, 법적으로라도 막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태수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1주 전의 녹음이었습니다. 지혜와 회장의 대화였습니다. 지혜는 30억만 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6개월 안에 갚겠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정말 급하다고 말했습니다. 회장은 거절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다고, 도박으로 날린 돈만 얼마냐고, 20억이 넘는다고, 더 이상은 못 도와준다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이번에는 진짜 사업이라고, 친구랑 카페를 열려고 한다고,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또 도박장에 간 거 다 알고 있다고, 어제도 강남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말했습니다. 지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상속분을 미리 달라고, 어차피 자기 못 아니냐고, 자기도 아버지 딸이라고, 권리가 있다고 요구했습니다. 회장의 한숨이 길게 들렸습니다. 내 오빠도 그렇고, 내가 너희를 잘못 키웠다고, 돈만 아는 자식들로 만들어버렸다고,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책했습니다. 세 번째 파일. 사고 당일 아침의 녹음이었습니다. 연하와 회장의 대화였습니다. 연하는 당신 자식들이 또 나한테 나가라고 했다고, 오늘 아침에 민준이가 전화했다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나를 협박했다고 울먹였습니다. 회장은 분노했습니다. 민준이가 그런 말을 했냐고, 그 녀석이 감히 그런 말을 했냐고 소리쳤습니다. 연하는 이제 지쳤다고, 매일 그 사람들 눈치 보고 사는 게 힘들다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밤에 잠도 못 잔다고, 당신 자식들 눈치만 보며 살아야 하냐고 호소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고, 당신을 지키지 못했다고, 자식들을 제대로 못 가르쳤다고 사과했습니다. 연하는 그냥 헤어지자고, 당신 자식들한테 재산 포기각서 쓰겠다고, 그럼 자신을 놔둘 거라고, 자신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그냥 평화롭게 살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장은 안 된다고, 당신은 자신의 아내라고, 자신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10년 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다고 말했습니다. 연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랑이 뭐냐고, 당신 자식들이 자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울먹였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태수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회장과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동기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이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뇌출혈이 심각해서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최악의 경우 그대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태수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삼성병원 중환자실. 중환자실 앞에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준, 지혜, 연하. 그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말없이 서 있었죠.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민준과 지혜는 한쪽에,
연하는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적과 아군이 나뉜 것처럼요. 중환자실 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태수가 다가가자 민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경비원이 왜 여기 왔냐고, 이건 가족일이라고,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회장님 상태가 걱정되어서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회장님은 당신이 걱정할 뿐이 아니라고, 돌아가라고, 여기는 당신이 올 곳이 아니라고 다그쳤습니다. 민준의 태도는 적대적이었습니다. 태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은 첫 발견자라고 경찰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경찰은 이미 사고라고 결론 냈다고, 더 이상 당신이 할 일은 없다고, 가족 일에 왜 끼어드냐고 따졌습니다. 태수는 확신할 수 없다고, 현장에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설마 우리를 의심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지혜가 끼어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중 누가 아버지를 밀었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말도 안 된다고, 우리는 가족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답이었죠. 연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날 밤 밖에 있었고 돌아왔을 때 이미 남편이 쓰러져 있었다고, 정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태수가 왜 밖에 나가셨냐고, 그 늦은 시각에 라고 묻자 연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태수는 사고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연하는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수의 딸 직장 앞에 검은 승용차가 나타났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해서요. 차 안에는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은 선팅이 되어 있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딸이 나오면 천천히 따라왔습니다. 딸은 겁에 질렸습니다. 그리고 손녀가 다니는 유치원 앞에도 낯선 남자가 서성거렸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신고했고 경찰이 왔지만 그 남자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또 나타났습니다. 딸이 겁에 질려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누가 미행하는 것 같다고, 무섭다고, 어제도 집까지 따라왔다고, 그리고 수아 유치원 앞에도 이상한 사람이 있었다고, 선생님이 신고했는데 경찰이 올 때쯤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태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차였냐고, 얼굴은 봤냐고, 대체 무슨 일이냐고 딸이 물었습니다. 태수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라고, 그리고 당분간 우리 집으로 와라고, 수아도 데리고 오늘 당장 와라고 말했습니다. 딸이 대체 무슨 일이냐고 말해달라고, 알 권리가 있다고 따졌습니다. 태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건물 회장님 사고 관련해서 조사를 좀 하고 있다고, 그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나 보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그만하라고, 위험하다고, 경비원이 그런 일까지 할 필요 없다고 애원했습니다. 태수는 괜찮다고, 조심하면 된다고, 자기가 다 해결할 거라고, 너는 수아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와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태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조사를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이용해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비겁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했죠. 태수에게 가족은 가장 소중한 존재였으니까요. 그날 밤 태수의 집 대문 앞에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도 없이 그냥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쓸데없는 짓 그만하세요. 가족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협박장이었습니다. 태수는 편지를 구겨서 버렸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0년간 형사를 했습니다. 온갖 악당들을 봐왔죠. 협박에 굴복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굴복하면 계속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태수는 딸과 손녀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습니다. 형사 시절 동료였던 친구의 집으로요. 그곳에서라면 안전할 겁니다. 친구는 아직도 경찰로 일하고 있었고 집에는 보안 시스템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박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 빌딩 15층이었습니다. 태수가 회장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박 변호사는 자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30년 동안 회장님의 모든 법률 업무를 담당했으니까요. 회사 설립부터 지금까지 모든 계약서를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회장님의 유언장도 아시겠다고 태수가 말하자 박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공개할 수는 없다고, 유언장은 회장님이 돌아가신 후에만 공개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회장님과의 약속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힌트만 달라고, 누가 가장 많이 받게 되어 있냐고, 회장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는다고. 태수는 놀랐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은 한 달 전에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셨다고, 기존 유언장을 완전히 폐기하고 새로 쓰셨다고,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고 하셨다고,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되냐고 태수가 묻자 박 변호사는 각자 최소한의 몫만 남기셨다고, 회사 지분 10%씩 그것도 조건부로 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고 묻자 자녀들이 5년간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고 분기마다 실적을 보고하면 그때 상속한다고, 만약 중간에 그만두거나 실적이 나쁘면 그 지분도 재단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고, 아주 엄격한 조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후처인 연아 씨는요? 라고 태수가 묻자 박 변호사는 연아 씨에게는 아파트 한 채와 10년간의 생활비를 남기셨다고, 월 300만 원 정도라고, 재혼한 지 10년밖에 안 됐으니 많이 줄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냐고 태수가 묻자 박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이 비밀로 하라고 하셨다고, 돌아가신 후에야 공개하라고, 그래야 자녀들의 진심을 알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 만약 미리 알려주면 그들이 돈 때문에 잘하는 척할 거라고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자녀들이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회장을 없애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몰랐다면 회장이 죽으면 거액의 유산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겠죠. 충분한 동기가 됩니다. 혹시 누군가 유언장에 대해 물어본 적 있냐고 태수가 묻자 박 변호사는 민준 씨가 여러 번 물어봤다고,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고, 지혜 씨도 한 번 물어봤다고 대답했습니다. 연아 씨는요? 라고 묻자 박 변호사는 연아 씨는 한 번도 물어본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정보였습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이 깨어났다고.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기적적인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태수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이미 3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의식을 회복하셨다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사고 당일 기억을 못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이 급히 물었습니다. 기억상실이냐고, 영구적인 거냐고. 의사는 부분적인 역행성 기억상실이라고, 사고 직전 몇 시간의 기억이 사라진 거라고, 흔히 머리에 충격을 받으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트라우마적인 기억을 지우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혜가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밀었는지도 모른다는 거냐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냐고.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렇다고,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도 있지만 영구적으로 잊어버리실 수도 있다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기회일 수도 있다고. 범인이 안심하고 실수를 할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동시에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범인이 회장이 기억을 회복하기 전에 다시 시도할 수도 있으니까요. 태수는 결심했습니다. 범인을 밝혀내야 한다고.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며칠 후 태수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세 사람을 한자리에 모은 겁니다. 병원 상담실에서요. 회장도 함께할 예정이었습니다. 민준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우릴 불렀냐고. 바쁜 사람들인데. 정장 차림이었고 시계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회장님과 관련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세 사람 앞에 섰습니다. 박 변호사도 옆에 있었습니다. 범인을 찾아냈다고 태수가 선언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연하는 손을 떨었고,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고, 민주는 태수를 노려보았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민준 씨. 사고 당일 밤 당신은 회장님과 격하게 다퉜습니다. 영상에 당신이 화난 표정으로 나가는 모습이 찍혔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먹으로 벽을 칠 정도로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운전기사가 그날 오후 7시에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서류를 전달하라고 시킨 거라고, 회사 관련 중요한 서류였다고 변명했습니다. 무슨 서류냐고, 왜 직접 가지 않고 운전기사를 보냈냐고 태수가 묻자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죠. 태수는 지혜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혜 씨, 당신은 30억의 빚이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죠. 제가 확인했습니다. 당신이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도박장을 드나들었다는 것도요. 그리고 회장님이 거절하자 당신은 누군가에게 전화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30년간 형사를 했습니다. 이런 정도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사채업자에게 전화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입니까? 공범이 있는 겁니까?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아무것도 안 했다고, 정말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수는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하 씨, 당신은 사고 당시 집에 없었습니다. 10시 40분에 외출했다가 11시 20분에 돌아왔습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11시 15분. 당신이 돌아온 직후입니다. 어디 갔었습니까? 연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다고, 정말 개인적인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왜입니까? 숨길 게 있습니까? 남편이 죽어가는데도 말할 수 없습니까? 회장님 생명보험 수혜자가 최근 당신으로 변경됐습니다. 50억입니다. 그것도 한 달 전에 변경됐죠. 연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거 몰랐다고, 남편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정말 몰랐다고 부인했습니다. 태수는 세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당신들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모두 뭔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모두 회장님이 죽으면 이득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때 상담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죠. 회장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세 사람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남편이라고 외쳤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그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이 났다고. 침묵. 상담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셨냐고, 누가 아버지를 밀었냐고.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세 사람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태수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살 시도였다니. 그렇다면 범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까? 회장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너희 셋과 차례로 만났다고. 민주는 연하와 이혼하라고 했고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그 여자를 내쫓으라고 했으며 법적으로라도 막겠다고 협박했다고. 지혜는 돈을 달라고 했고 안 주면 대출을 받겠다고 협박했으며 사채업자들이 무섭다고 울먹였다고. 연하는 헤어지자고 했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했으며 재산 포기각서를 쓸 테니 보내달라고 했다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일만 했다고. 가족을 돌보지 못했다고. 첫 번째 아내가 죽을 때도 옆에 없었다고.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병원에 가지 못했다고. 아내가 숨을 거두는 순간 회의실에서 계약서에 사인하고 있었다고. 회장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잘해보려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자식들은 자신을 돈줄로만 생각하고 아내는 자신을 떠나려 하고. 그날 밤 너희 모두와 이야기를 나눈 후에 생각했다고. 차라리 자신이 없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자신이 살아있으니까 너희가 서로 싸우는 거라고. 자신이 죽으면 유산을 받아서 각자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연하는 보험금을 받아서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계단으로 갔다고.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다고. 무서웠다고. 하지만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평생을 일했는데 가족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는 돈만 중요한 것 같았다고. 그래서 뛰어내렸다고. 눈을 감고 난간을 넘었다고. 떨어지면서 후회했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하지만 죽지 못했고 이렇게 눈을 떴다고. 그리고 깨달았다고. 자신이 얼마나 비겁한 인간이었는지.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도망치려고만 했다고. 상담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연하는 흐느끼기 시작했고 지혜는 눈물을 흘렸고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범인은 없었습니다. 범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다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가족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태수는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음은 도피가 아닙니다. 문제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30년간 형사로 일하며 수많은 자살 현장을 봤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도 봤습니다. 자살한 사람은 고통에서 벗어날지 몰라도 남은 사람들은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왜 막지 못했을까? 무엇을 잘못했을까? 끝없이 자책하며 살아갑니다.
태수는 세 사람을 돌아보았습니다. 회장님, 자녀분들이 비록 탐욕스러워 보일지 몰라도 그건 회장님이 제대로 사랑을 주지 못한 결과 아닙니까? 평생 일만 하시면서 자녀들과 대화할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그들의 진짜 고민이 무엇인지 들어주셨습니까? 돈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혜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회장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 지혜 씨, 당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회사를 일구고 직원들 먹여 살리고 당신들 교육시키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옆에 없었던 것, 그게 아버지한테 얼마나 큰 상처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그리워서 그랬다고, 연하가 나빠서가 아니라 자신이 아직 어머니를 잊지 못해서 그랬다고 사과했습니다. 지혜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거 안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그냥 도망치고 싶었다고, 도박을 하면 잠깐이나마 모든 걸 잊을 수 있었다고 울며 말했습니다. 연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돈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라고, 10년 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을 사랑했다고, 떠나겠다고 한 건 당신 자식들 때문에 당신이 힘들어하는 게 싫어서였다고, 차라리 자신이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가족이 되십시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돈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십시오.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78세 노인의 울음소리가 상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하가 회장을 껴안았습니다. 지혜가 다가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도 천천히 다가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한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눈물과 함께, 고통과 함께, 하지만 진심과 함께 6개월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의 제안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했죠. 가족 문제 해결 컨설턴트, 은퇴한 형사 출신들을 모아서 만든 작은 상담소였습니다. 주로 5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찾아왔습니다. 가족과의 갈등, 노후 문제, 외로움, 자살 충동. 태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30년간 쌓은 경험이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상담소는 작았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입소문이 났죠. 진심으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곳이라고. 회장은 민준에게 경영권을 넘겼지만 3년간 곁에서 가르쳤습니다. 민준은 처음으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고 연하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혜는 도박 치료를 마치고 작은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삶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연하는 회장 곁을 지켰습니다. 매주 부부 상담을 받으며 서로를 이해해갔죠. 자녀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풀어갔습니다. 회장은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외로운 노인들을 찾아가 말벗이 되어주는 일이었죠. 돈을 버는 것보다 사람을 돕는 게 훨씬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회장이 상담소를 찾아왔습니다. 태수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죽었을 거라고, 가족도 망가졌을 거라고, 두 번째 인생을 주었다고.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오후의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회장이 제안했습니다. 상담소를 후원하겠다고, 함께하겠다고,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전하고 싶다고.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65과 78. 두 노인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태수는 퇴근 후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녀가 반갑게 달려와 그림을 보여줬죠.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엄마와 나, 우리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태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요즘 아빠가 행복해 보인다고, 얼굴이 밝아졌다고. 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이 들며 깨달았다고. 진짜 행복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가족과 함께 있는 거라고.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30년 형사, 3개월 경비원, 그리고 지금의 상담소 소장. 돌고 돌아 이제야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가치는 살아온 세월 속에 있었죠. 그리고 그 세월은 이제 누군가의 빛이 되고 있었습니다. 노을처럼 하루의 끝이 가장 아름답듯이 인생의 후반부가 가장 빛날 수 있었습니다. 태수는 손녀의 손을 잡고 함께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쓸모없다고 느끼시나요? 은퇴 후 삶이 막막한가요? 가족과 소원해졌나요? 아닙니다. 살아온 세월은 자산입니다. 경험은 가치입니다. 그 경험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태수처럼, 회장처럼 인생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50이든 60이든 70이든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할 용기, 누군가를 도울 용기, 자신을 믿을 용기, 가족에게 먼저 손 내밀 용기. 여러분의 경험도 누군가엔 빛이 됩니다. 살아온 시간도 누군가엔 희망입니다.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가족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먼저 손 내밀어 보세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서로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사랑한다고 말해 보세요. 힘들고 외롭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청하세요. 생명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가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